미군의 한국 도착 다음 날 1945년 9월 9일부터 38선 이남에서 본격적인 미군정 통치가 시작된다. 미군정 최고사령관 존 하지 중장은 미국의 우호적인 한국 정부를 세우기 위해 한국 정치인들과 다양하게 접촉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백범 김구. 미국에서의 화려한 경력이 돋보이는 엘리트 독립운동가 이승만. 해방 직후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중도 좌파의 여운형. 임시정부 부주석을 역임하고 좌우 합작운동에 힘쓴 김규식.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까지 이들 사이에서 펼쳐진 치열한 정치 드라마. 그 3년의 기록을 살펴본다. 역사 저널 그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거론됐던 이 남한의 주요 지도자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거론됐는데 이 중에 누가 선택이 됐을까요? 사실 제가 작가인 거 모르는 분들은 알아도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된 거 모르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작가님이 아실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먹이는 거죠. 그거는 사실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다 아는 거고 사실은 그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약간 좀 중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 사령관이 이승만 보고 뭐 조선의 영웅 이제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미 대통령 후보자로 이미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그랬죠. 그리고 그런 말도 했죠. 뭐 김구 선생은 스튜에 넣는 소금 정도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요리할 때 소금 진짜 중요하잖아요. 진짜 간안 중요하죠. 맞으면 맛이 없는데 그게 어떤 식인 거예요? 진짜 하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스튜는 아닌 거죠. 당시에 사실 남한에서는 사회주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 조류를 끌고 가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좀 바꾸고 또 미군정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가장 적임자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 첫 번째로는 이제 뭐니 해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 메가더 장군이 또 그렇게 지지를 해줬어요. 반공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뜻이 맞았던 것 같고 조선인민공화국 우리가 인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좌익 인사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주석 자리를 맡아달라고 이 이승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좌익에서도 실망이 있나 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녕대군의 후손이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후계자다. 양녕대군은 그 세종대왕의 형. 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을. 아니 근데 그 생각해 보면 거의 뭐 혈연에다가 학연에다가 지연에다가 심지어 이제 사상까지도 미국이 너무나도 잘 맞는 그런 최고의 적임자였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미군정 쪽에서는 이승만이 이런 생각이나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거의 국빈급 대우를 해요. 들어왔을 때도 조선호텔 스위트룸 3개를 빌려가지고 하고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는 거의 환산이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난 액수예요. 그중에 반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딱 띄워서 몰빵에 가까운 네.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는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데요. 이승만 대통령만 1,000만 원을 딱 띄워준 거예요. 100배를 준 거네요. 그렇죠. 폭적인 지원이 있었군요. 네. 김구 선생은 받은 국민당에서 받은 돈, 그 돈을 못 갖고 들어왔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당은 저 중국에서 받은 거 가지고 오지 못해서 너무 돈이 차별대우를 없었어요. 했군요. 근데 이게 좀 반전이 있어요. 계속 이승만 박사를 미군정이 지지를 한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우여곡절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승만과 미군정은 한 몸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는데 네. 반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데. 미국의 마음이 갈 때도 아니고 왜 그렇게 변했나요? 이거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의 관계도 보면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기는 거.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시 좋아하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애증관계. 근데 미군정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협조를 해준다든지 이러질 않았기 때문인데 모스크바 3상 회의 이후에 우리가 신탁 통치안을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좀 찬성을 보내주면 좋은데 김구 선생과 함께 안타운동에 동참을 했죠. 그 당시에 미군정이 하려고 했던 거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밀서공동위원회를 만들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 한국에서 무슨 조직을 좀 소련과 협의하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는 소련하고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국무성뿐만 아니라 미군정이 추진하는 정책에는 이제 방해물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의 확장을 굉장히 경계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승만이 그런 반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미국으로서는 좀 고맙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은 조금 또 달라요. 본격적으로 냉전이 확 시작하기 조금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사실 소련하고 미국하고 같이 연합군에 속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파트너다.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이 한반도에 세워놓고 나가자. 그게 더 컸다고 보여져요. 그 시점에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정치 구단이고 눈치 구단이에요. 네. 지방을 돌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했을까? 식민지 시기에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정치를 봤다. 맞아요. 우리 지금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치 지도자들 중에 누구도 근대 정치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독립운동하느라고 정치 뭐 이런 거 없어요. 싸워야 되는 때거든요. 또 싸우고 뭉치고 뭐 이럴 때지. 근데 미국에 있어 보면 분명히 알아요. 아, 이 근대는 성을 통해서 하는데 유권자 수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유권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방이 건준지부나 인민위원회로 쭉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승만 박사가 돌면서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정치공학의 달인이에요. 그렇죠. 그러게요. 왜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만 활동할 줄 알았는데 직접 내 앞에서 와서 연설을 하고 그래서 더 뭔가 영향력이 커지지 않았을까. 정치인 만나본 적 있어요? 저 유세하는 거요? 그냥 가서 악수 한번 하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악수하는 게 뭐 달라요? 달라요. 진짜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굉장히 진짜? 욕하던 사람인데도 좋은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서 이렇게 악수 딱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네. 딱 나오는 얘기가 내가 그 사람 좀 아는데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악수 한 번 하면. 그러니까 이승만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지방 다니면서. 현대 유세 방법을 그 당시에 야. 쓴 거네요. 서울에서는 또 미국과 소련이 이제 합작해가지고 정부를 뭐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 와중에 이제 이승만 박사는 지방을 돌면서 자신의 세력을 자꾸만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반공주의를 퍼뜨리니까 또 미군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신경이 쓰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국과 소련은 빨리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소련한테 함부로 안 하는 기조였는데 네, 이승만이 네. 자꾸 반소하니까 좀 불편했겠네요. 걸리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빨리 한국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뭐 반공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승만에 대한 미군정의 그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 그랬겠네요. 좀 있어. 만나대 이런 느낌으로. 예. 근데 반공 얘기만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미소공의가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쯤에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정읍 무슨 얘기냐? 이거 뭐 결렬돼서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해버리자.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남한만의 이제 단독 정부를 만들자고 한 이 돌발 발언. 저 과연 미군정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하지 중장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지 진짜요? 중장 나와주세요. 네. 하지 중장 얼굴이 낯익네요. 네. 저 사령관님 안녕하세요. 네. 멋있으시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승만의 행보가 미군정 정책 방향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미군정 최고 사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통역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통역이 필요하죠. Nun, ich denke, dass 이거 독일어예요? 집중하세요. Well, you know, Dr. Lee, he is nearly out of mind because of megalomania. Once I even tried to connect him to a psychologist. 리 박사가 과대망상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리 박사가 정신과 의사와 은밀하게 면담을 가지도록 일을 진행시킨 바도 있습니다. Well, and you know, I think like Dr. Lee is almost not of any use for our military administration anymore. I hereby openly criticize him. And you know, if you ask me, I think Dr. Lee
as a politician, he's done. 나는 리 박사가 군정에서 쓸모 있는 역할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리 박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그를 파멸로 이끌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파멸까지? Thank you. 역사저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통역을 잘하시네. 네. 그죠? 센스 있게. 정신과 뭐 진료 얘기까지 이런 얘기를 진짜 하지 사령관이 했어요? 네, 했어요. 누가 웬일이야. 했냐면 네. 로버트 올리버라고 네. 당시 이승만 박사의 오른팔?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연설문을 영어로 고쳐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 사령관이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극우적으로 발언을 하고 반공을 외치고 다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승만과 함께 할 수 없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이승만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주장한 데는 근거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네. 첫 번째는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성공을 해서 만약에 조선민주 임시정부가 생기면 본인이 거기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거를 알았던 거죠. 소련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네. 통일정부가 만약에 선다면 내가 지도자는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게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나라가 지금은 협조를 하지만 언젠간 이건 갈랐을 거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전자가 훨씬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지를 그렇죠. 위해서. 그러나 네. 국제 정세에 대한 또 이승만 박사의 생각도 무시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지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떤 조선의 상황도 알았을 테고. 그러니까 자기 판단 능력이 조금 빨랐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당시에 남한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그 당시에 좀 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 사회에서도 사회주의가 더 확산되기 전에 좀 내가 승기를 잡아보자. 개인적인 성향도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정치공학적으로도 우리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약간 정치공학의 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큰 아젠다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소공의가 결렬됐대. 사람들이 막 동요할 거 아니에요. 통일정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딱 나서서 우리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딱 던져놓으니까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 돼,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막 할 거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럴 거고 모든 것이 이 단독 정부 수립이라는 블랙홀 안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이승만 박사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가장 눈에 띄는 정치인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젠다 선점 효과라고도 하고 이거 뭐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한 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험 부담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험 부담은 예. 있죠. 근데 네. 안티도 생기지만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지자도 생기는 거고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죠. 승부사인 거예요. 의견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네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이승만 박사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그거 개그 프로그램에서 성대모사로 해보세요. 저 못하. 해보세요. 그거. 뭉치면 제 연기 아시세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아니 그거는 진짜 성대모사 레퍼토리 네. 중에서 가장 흔한 건데 어떤 말투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좀 궁금해하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네. 뭔가 어떤 말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목소리였어요 이승만 네. 대통령이. 또 하나는 프레임을 돌리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게 이제 이승만 박사 귀국한 직후에 나온 얘기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아젠다는 식민잔재 청산입니다. 친일파 척결이고 이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정읍 발언 얘기할 때도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누가 저기 미소공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 생기는데 주역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는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 분단 정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면서 본인이 거기서 이렇게 뜨는 그런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데 저는 특히 이런 캐치프레이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박히고 기억하기도 쉽고. 네. 그게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한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서구 민주주의가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보고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중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정치적인 수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배운 거죠. 우리 고대 로마 정도, 공화 정도 있고, 뭐 그리스도 있고, 뭐 건너와서 영국, 미국 다 봤는데, 뭐 기억나는 것도 많잖아요.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 뭐 루즈벨트도 그런 말 했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따지고 보면은 맥락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 하나도 없는 건데 멋있잖아 그냥.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사위 던져줬다는 네. 이거 라틴어로도 기억나요. 알리아 약타 에스트. 근데 그거는 라틴어 진짜 3년 동안 배우면서 진짜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 본 그 알리아 약타 에스트는 평생 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굉장히 많았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나 보통 사람입니다. 뭐 그런 것도 보통 있어요. 사람입니다. 네, 좀 맞아요, 믿어주세요. 뭐 네. 이런 거. 네. 그것도 있잖아요.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맞아. 그렇네요. 아니 뭐 가장 최근에는 사람이 먼저다. 뭐 네. 저녁이 있는 삶. 저는 그게 저녁이 있는 삶. 예, 그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요. 저녁이. 근데 이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도 잘 따지고 보면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네네.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은 죽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옆에서 같이 일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군정이 이승만하고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이승만 박사가 항상 자기 중심적인 거는 늘 있기는 했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국무총리로 추대를 했었고 또 한성 임시정부라고 있었어요. 뭐 그거는 뭐 좀 이따 사라졌지만 그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강 천재로 추대를 했었어요. 근데 외국에 공문 보내고 편지 보내고 막 이럴 때 자기를 항상 영어로 프레지던트라고 쓴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아, 본인이? 본인이.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임시정부 측에서 고쳐라. 왜 네가 대통령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시 고쳐라고 막 쓰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이미 보낸 걸 어떻게 고쳐? 막 이런 거 안 고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 도쿄에 들렸다가 한국으로 오거든요. 근데 도쿄에서 메가더 장군을 만나는데 거기서도 본인을 소개할 때 자기가 대통령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안창호 선생이 화가 났어요. 네, 네. 안창호 선생이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임시정부에 대통령 직제가 없다. 근데 네가 대통령 꾸리고 다니니? 없는 자리를 만들고 다닌 거네요. 근데 이승만이 보낸 게 집정관 총재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통령 여기를 써야지 아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겼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 계속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결국 나중에 뭐 그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또 탄핵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탄핵돼요. 예,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기생충에 보면은 그 대학교 그쵸. 준비할 때. 재학 증명서를 위조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서류만 좀 미리 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것 같거든요.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자랑스럽다. 네, 모두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박사님께서는. 예. 네. 근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대중의 지지도 필요하지만 미군정의 지지가 굉장히 당시 중요했는데 아까 보니까 하지의 마음은 점점 이승만한테서 멀어져 가고 있던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 쪽에서는 아 이승만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데 소련하고는 합의를 해야 되겠다. 그럼 소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거기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여운형과 김규식입니다. 그러니까 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반공의 입장이 강했고 너무 반탁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김규식과 여운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하면서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를 불러요. 두 분을 불러서 앞으로 김규식을 지원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 이승만으로서는 내가 권력을 잡기 힘들겠구나라고 정확하게 느끼는 시점이 되는 거죠. 정치구단, 눈치구단 이승만은 어떻게 그 위기를 또 돌파했나요? 이 미군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워싱턴 DC죠.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렇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행 좀 의아한데요. 오히려 국내를 다져야 할 타이밍에 미국으로 갔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첫 번째는 네. 미국에 자기가 아는 인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기 자산이고 두 번째는 이승만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힘은 워싱턴 DC에서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돌파를 하려면 이 벽보다 더 높이 있는 데를 가야 되겠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맥들을 동원을 해서 이 미군정과의 정면으로 싸움을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걸로 간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승만이 그 미국에 건너가서 어떤 활동을 했던 건가요? 하지 사령관을 두고 공산주의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다라고 일종의 모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반하지 운동을 그렇죠. 펼친 거네요. 반하지. 반하지. 반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군정을 어떤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안티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근데 네. 결정적으로 미국에 있는 뭐 정부, 미 국무부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귀담아 듣진 않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저런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거나 혹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약간 좀 허세도 있다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듣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하지 사령관은 굉장히 공산주의 친화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자를 탄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하지를 어떻게 보면 그 미군정에서 끌어내려고 했었던 건데 혹시 성공했나요? 그러면? 못하죠. 근데 참 이승만 박사라고 참 특이한 게 옛날에 하와이 대단하다. 있었을 때도 박용만 맞아요. 예, 네. 독립운동가 박용만을 일본 군함 폭파하려고 했다 하면서 모함해서 끌어내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게 약간 이분의 어떤 술수신 것 같아요. 뭐 정치술이 진짜 네. 기술 속도가 거의 5G에 가까운. 근데 하지 사령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미국을 위해서 또 이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인데 본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뚱수 때리는 네, 그런 그냥 느낌이죠. 뭐.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전부 다 지금 모욕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느꼈던 거죠. 근데 결국엔 좀 들어보면은 그렇게 가서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국제 환경이 딱 바뀌는 일이 하나가 생겨요.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 내전이 있었는데 네. 서구 세력이 지지하는 뭐 정부가 있고 그리고 소련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지지하는 반정부군이 있는데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는 지중해에 있잖아요. 네. 동북권도 아니고 여기가 먹혀갖고 이 서유럽, 지중해 여기로 공산주의가 세력이 퍼지면 어떡하나 생각이 드니까 아 그건 막아야겠다. 그러고 나온 게 그 유명한 트루만 독트린이에요. 그리스의 네. 이유구나. 사실 이 트루만 독트린이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냉전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너무 큰 운이 따라준 거잖아요. 굳이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 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 트루먼 독트린이 또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꼭 이게 운이라고만은 보지 않아요. 왜 기회나 운이 오더라도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미소 관계가 틀어질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종의 도박을 걸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부사 기질이 사실은, 있다니까요, 네, 사실. 이승만 네. 박사도 저는 그 마지막 걸어야 되는 부분들이다. 근데 또 미국에 가서도 이게 그리 성공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는 하고 다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를 한번 소환은 했지만 네. 하지가 물러난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미군정이 그러면 미소 공동위원회를 포기하고 좌우합작위원회 지지를 철회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쓴 게 이제 가짜 뉴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가짜뉴스 뭐죠? 미국 쪽에서 한국에다가 대규모 원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6억 달러를 한국에 원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서 따낸 것이다.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는 건데 슬쩍 이름을 네. 얹은 거예요. 이름을 얹은 거네요, 네, 진짜. 마침 그때.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원조가 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따냈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이제 조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취임을 할 거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진짜 국민들 대상으로 대놓고 사기친 건데요. 근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열렬한 환호를 맞았고 근데 누가 좋아했느냐죠. 그렇죠. 다 좋아한 건 아니고요. 누가 좋아했나요? 이승만 박사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 지지자들이. 아니 근데 가장 정치에 중요한 거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표를 주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이 굉장히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과 투쟁만 한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가짜 뉴스고 여기에 이제 대중들이 속아서 뭐 현혹돼서 주지 말아야 될 표를 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맹점이거든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혹은 저쪽을 반대하게 만들고 이게 그거를 아주 10분 활용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김구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문제는 여러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을 뿐이에요. 오히려 이승만 박사가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김구 선생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용호재하는 관계였어요. 같이 붙어 다녔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47년 말 이후에 가서 정부에 참여할 거냐, 남북 협상 갈 거냐 해서 갈라지는 거지. 근데 왜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해도요. 누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누구는 못 받아요. 그게 무슨 차일까요, 아니, 교수님? 똑같이 글을 써도 누구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누구는 뭐 한 2회 나가나 1세만 나가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한이 있으셨구나. 사이가 많으시네요. 지금 누구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그러니까요. 왜 쟤만 떠? 약간 스타성이라는 게 네. 뭔가 영혼에 있나 봐요. 아마 다른 작가들이 우리 박상영 작가를 상대로 그렇게 아니, 생각할 거예요. 전혀 저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괘씸한 짓을 하긴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벌어지는 마당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승만 박사를 또 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독립정부를 세워놓고 이승만이 그거를 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면은 절대 미국 말을 안 들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저 사람은 뭐 우리하고 협조할 생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 사령관하고의 사이는 뭐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굿펠로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OSS 국장이었나 그래요. CIA 전신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런 말을 써놔요. The old SOB. 아, SOB 알잖아요. SOB son Son of 그 굉장히 심한 욕인데. 그 나한테 배신을 때렸다, 비통하다, 뭐 이런 심정을 토해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 관계가 완전히 그냥 갈라진 그러잖아요. 거죠. 아니 그러면 미군정이 그럼 이승만 아니면은 생각했던 나만의 파트너가 그러면 누구죠? 뭔가 나오나요? 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뭐 배가 불뚝하셨어야 돼요. 되게 슬림한 김구 실명, 선생님. 실명이 네. 나. 아, 이건 누군지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이거는 같아요. 와. 너무 야 디테일 좋다. 네. 잘 만들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이승만 박사를 데리고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승만 박사를 옆에서 돕기 위해서 김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미소공예 해보니까 소련과의 합의에 의해서 정부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래도 소련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두 지도자를 내세워야 된다. 하면서 이제 두 분을 후보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김규식과 여운형입니다. 조금 더 전진하셨네요. 조금 더 갈까요? 네. 이 두 분이 이제 급부상을 하셨습니다. 네.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도 좌우 합작을 해서 일단 우리끼리 주체적으로 한 다음에 뭐 임시 통일된 우리 정부를 세우고 그러면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군정에서 물론 여운형 선생이 좀 중도 좌파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썩 좋아하는 인물은 아닌데 어쨌든 뭐 김규식 선생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여운형 선생이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뭐 좌우 밸런스도 맞고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붉은색이 있는 거죠. 좌익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운형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군정 쪽에서 여운형의 친일 경력을 밝히기 위해서 일본에다가 요원들을 파견을 해요. 네. 그래서 전 총독, 정무총감 이런 사람들 다 인터뷰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사람이 끝에 가서 결론을 썼어요. 한국의 애국자의 제일 정점에는 여운형이 있다. 우리가 여운형의 친일 경력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다. 라는 결론적인 보고서를 내요. 그리고 나서 여운형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으로 포섭을 시키고 여운형과 공산주의자들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중심이 된 조선공산당하고 단절을 시키고 오히려 좌우합작으로 끌어와가지고 정치적인 리더십이 좀 약해 보이는 김규식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미국이 보는데 김규식을 밑에서 받치는 역할을 하자. 요렇게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결국 왜 글쎄 이승만이 결국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거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한창이던
1947년 7월 19일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 좌우 합작의 구심점 여훈영이 탄 차가 서울 해화동 로터리를 지나갈 때쯤 갑자기 나타난 차량이 그의 차를 가로막는데, 그리고 그 안의 총탄에 심장과 복부를 피격당한 여훈영. 여훈영의 죽음과 함께 통일 임시정부 구성을 향한 좌우 합작도 표류하기 시작한다. 네. 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지금 암살을 당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좌우 합작의 핵심 인물이면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그냥 네. 어떻게 그냥 본인이 내려놓으시죠. 좀 네. 다른 곳으로 모실까요? 네. 그러니까 좌우 합작의 핵심 인물이고 미군정이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생각했던 이분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것도 이게 지금 미소공의가 한창 열리고 있는 그 시기죠. 네, 근데 암살 위험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여운형 선생은 뭐 좌우 합작 반대하는 그런 인물들로부터 한 12번 정도 12번이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뭐 야산에 끌고 간다든지 네. 뭐 집에 폭탄을 투척을 한다든지 근데 정말 극적으로 다 살아남는데 그 마지막 12번째에 결국에는 암살을 당했었죠. 뭐 범인은 당시 뭐 우익 청년 뭐 한지근이라는 사람인데 뭐 그 당시에 암살당했던 분들 다 그렇듯이 정말로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도 사실 잘 모르죠. 어떻게 12번 테러를 그걸 다 견디셔서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시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운형의 암살입니다.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사실 통일정부를 세우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자유도 없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다가 암살당했거든요. 여운형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통일 한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 통일 정부를 세운다 그러면 미국과 소련 측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여운형도 거기 이제 여론 보면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이제 설문조사하는데 양심 있는 지도자 누구냐라고 믿으세요라는 질문에 거의 이제 1위. 가장 양심 있는 지도자 1위로 영웅이 네, 이렇게 네, 뽑혔었죠. 그래서 진짜 이제 어떤 통일 정부 만약에 설립했으면 그때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여운형 씨가 암살 당하고 나서 세 분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김규식은 어쨌든 미국과 소련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사실 이분은 제가 보기엔 학자예요. 저희 독립운동 할 때도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나서 상해나 북경에서 해외 나오는 조선의 청년들을 데리고 영어 가르치고 유학 준비시키고 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마지못해 또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또 서재필 박사도 있습니다. 필립 제이슨. 네. 이분을 또 굉장히 고령인데 미국에서 모시고 와서 이분을 또 옹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분은 또 잘 몰라요, 국내에서. 한국 실정을 또 네, 거기다 모르셨구나. 국내 기반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말인데 미군정의 다음 파트너는 누구로? 그래서 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유 준비성이 네. 대단하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잘 모르겠네, 이분 얼굴 보고. 그렇죠. 잘 거의 지금까지 등장을 안 했던 분이에요. 네. 장덕수라고 하는 이 한국 민주당의 전략가입니다.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일제강점기에도요 좌파 우파 활동을 다 하셨던 분이고요. 아주 굉장히 뭐 머리가 명석하고 근데 약간 친일의 경력도 좀 있었지만 네네. 일본과 미국에서 다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인맥도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분이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박사나 김규식에 비해서 장덕수는 좀 지지도나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편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조금 별로 없으셨죠. 일반 대중들한테. 우리도 지금 장덕수 선생 알아? 그러면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을 전 솔직히 거예요. 사진은 처음 봤어요. 네.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진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미 군정에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으로 확 추대해서 이런 것보다 사실 미 군정에서 그 당시에 약간 재헌헌법 비슷하게 골자를 짜놓은 걸 보면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의회에 몰아주자. 사실상 미국 정치도 의회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이야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커졌지만 네.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들 때는 의회에 이제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의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내각제 총리처럼 장덕수 선생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의회에서 뽑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그건 이제 이승만 이렇게 해줘서 약간은 별 실권 없는 대통령으로 만들자. 거의 독일 거의 뭐 연동형 그러니까. 피드테페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 독일 대통령 이름 뭐예요? 우리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알고는 아는구나. 알기는 이럴 때가 독일이라는 심지어 게. 본 적도 있어요. 평촌백 때 오셨을 정말요? 때 봤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독일하고 똑같은 제도인데 대통령은 사실 그냥 상징적 역할을 그러니까요. 하고 총리를 외교나 하고 임명하는 그냥. 그냥 종이 인형처럼 세워놓는 거고 사실은 뭐 어찌 보자면 절대로 이승만을 지도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하지의 그런 의지가 강한 담긴 의지. 절대 행동이 권한을 주지 있겠어요. 않겠다. 너 대통령 해. 대신 힘은 다 빼놓게. 근데 어쨌든 실권은 장덕수가 중심이 된 한국민주당에 주겠다. 특히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한국민주당이 반탁운동에서 2차 미소공의 때 빠져나와요. 1차 미소공의 때는 한민당이 두 분의 반탁운동 진영에 합류를 했었는데 2차 미소공의에서는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미군정 쪽에 협조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실권을 주고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실권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여운형이 암살되고 미소공의가 결렬되면서 미군정이 생각했던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장덕수.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총소리. 1947년 12월 2일 여기가 장덕수 박사님 댁 맞죠? 어떻게 오셨는가? 한국민주당 정치부장 장덕수가 자택에서 암살당한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입국 한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아이고. 야, 아무리 당시가 뭐 무시무시한 암살의 시대라고 하지만 또 이분도 좀 어떻게 고의 좀 고의 이게 모셔주시 바랍니다. 미국이 이렇게 파트너로 삼는 사람마다 바로바로 암살이 돼버려요. 진짜 그러네요. 저희가 송진우 가장 가까웠고요. 네, 좀 여운형 여운형 말씀도셨는데 그랬고요. 바로 장덕수 이렇게 뭐죠?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정하고 가깝게 가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를 막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이전의 암살 사건하고 굉장히 좀 달랐던 게요. 경찰이 암살을 해요. 배우가 누굴까요? 경찰이 암살하고 김구는 군인이 암살하고 이게 그러니까요. 뭐예요, 지금? 그런데 딱 잡고 나서 며칠 지나자마자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암살 배우에 김구가 있었다. 네? 김구 아니, 선생님이요? 네. 아니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설마. 아니 그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모략의 냄새가 나요. 특히 장덕수 암살 사건의 재판을 하는데 김구를 증인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게 살인 사건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간다는 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타격이 그럼요. 되거든요. 흥미로운 게 트루먼 대통령이 법정 출두 요구서를 보내요. 김구 선생. 네. 요 미국에서 네. 대통령이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지? 그 당시에 김구 주석은 아무런 직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식 네. 직위가.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조그만 나라 일기 촌부한테 법정에 나오세요라고 편지를 쓴다고요? 이건 정치 공작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연이냐면 미소공의가 결렬되고 나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올라가고 유엔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반도 전체에서 총선거를 하겠다. 근데 북쪽에서 그걸 거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만 선거를 하게 되는데 김구는 나는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쪽으로서는 굉장히 좀 미군정 쪽에서 힘든 부분이 생기는 네. 거죠. 유엔에 의한 선거를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아니 그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정이니까 군사법정 재판을 받잖아요. 김구 선생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사진이 있어요. 또 되게 속상해요. 그 사진 보면은. 근데 물론 이제 무혐의로 그 후에 풀려나시긴 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죠. 제가 나중에 그 사건을 조사했던 분을 만났습니다. 아 직접? 예, 미군정 요원이었던 분인데 그 당시에는 CIC 요원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거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요것만 넘어가면 누군지 딱 밝힐 수 있는데
미군정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조사 중지하라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네. 건가요? 미군정에서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사하다가 그걸 중지를 했고 이분이 저한테 이제 꼭 알고 있어라. 근데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모략의 냄새가 나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은 이 장덕수 암살 사건에 연루되면서 정치적 입지도 좀 깎이고 또 북한으로 김규식 선생님하고 같이 또 면담하러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선택지가 이승만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그리고 이승만 선생이 이제 셋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은 이제 반대다. 단독 선거는 김규식 선생이 우리가 만약 이걸 진행을 하면 역사가 우리를 역적으로 적을 것이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그거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아이고. 완전히 이렇게 갈라진 거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남한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실 남한에서 치러진 첫 선거잖아요. 어떤 네. 모습이었는지 보실까요?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첫 선거가 38선 이남에서만 열렸다. 태극기가 곳곳에 개양됐고 투표를 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행렬이 새벽부터 이어졌다. 오랜 역사의 왕정과 일제강점기를 지나 민주공화국가를 향해 내딛는 첫 도약의 순간이자 남북 분단이 더욱 공고해지는 순간이었다. 아, 저 영상이 이렇게 남아있다니, 야,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에서였지만 비록 그래도 내 손으로 지도자를 직접 뽑는 아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95.5%의 투표율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그런 투표율이 그러니까요. 나오나? 가능한 진짜 일인지. 높다. 네. 와.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과연 이 투표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느냐. 근데 이제 유엔 쪽에 보고된 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고 일부에서는 좀 강압적으로 끌고 나온 투표장으로 끌고 나온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게 좀 나뉘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선거, 비밀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저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1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선거가 이루어졌고 특히 여성까지도 참여를 했거든요. 지금 저기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보면은 이제 농민도 있고 뒷모습으로 중절모를 쓴 신사도 있고 그리고 여성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이제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러 간다라는 거를 그려준 거죠. 기권은 국민의 국민의 수치. 수치. 조만간 총선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 네. 수치스럽지 않게 모두 투표장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게 네.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되고 그쵸. 뭔가 상징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네, 여성한테도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까 그 VCR 보니까 아이를 얻고 투표를 하러 갔잖아요. 제가 알기로 프랑스에서 1944년, 이탈리아에서 1945년,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1971년에서야 여성한테 참정권이 주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국가가 오히려 그런 부분을 굉장히 평등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국가가 뉴질랜드예요. 네, 국가를 세우니까 다 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진 데 같은 경우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그거를 확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도 나라를 세우면서 여성에게도 평등하게 참정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저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건 정말 신성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술을 안 팔았어요, 그 전날. 술을 안 팔았다고요? 술 취해서 이건 더 혁신적인데요? 우리가 녹화 전날 술을 안 마시듯이 네, 정말 네. 깨끗한 정신으로 뭔가 하겠다는 와. 굳은 의지. 생명 도장이라도 잘못 이렇게 찍을까봐. 근데 지금도 선거 전날 또 당일에 술 안 파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금주법이 있는 나라들이 뭐 필리핀, 그렇죠?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태국이요. 태국 맞아요. 네. 예. 지금이야 저희가 이게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네네. 뭐 시민이 한다. 그 당시에는 정치는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 따로 있는 거고 우린 백성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지도자를 한번 뽑아보는구나. 저는 정말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뭐 후보는 몇 명이 나왔고 또 어떻게 당선이 됐어요? 굉장히 좀 주목되는 거는 뭐냐면요. 1948년 선거도 그렇고요. 50년 선거까지 이 두 번의 총선거에서는요.
무소속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거가 42%를 조금 넘는 정도의 좌석을 무소속이 차지를 하고요. 두 번째가 하면 그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당보다도 무슨 협회, 무슨 청년회 이런 식의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정당 시스템이라는 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쫓아가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 이승만 박사도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텐데 어디 지역구로? 동대문. 동대문. 갑. 네, 갑. 동대문 갑에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됐어요. 나왔죠. 경쟁자가 없었나요? 경쟁자도 없었고 무투표로 나와서. 진행이 됐겠네요. 이승만인데. 아니요, 원래 있었는데 네. 최능진 기억나세요? 최능진. 네, 최능진이요? 그- 예, 친일 경찰을 네. 고발한 맞아요. 예, 이분이 내보고발 하신 분. 거기 나오셨어요. 등록을 못했어요. 왜요? 못하게 막았어요. 누가요? 누군가가 막았어요.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못 나왔어요. 도장 찍으려고 갔는데 못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 구민의 뭐 몇 명의 이걸 등록을 받아가야 되는데요. 가방을 탈취당해가지고 못하는 거야. 그럼 황당한 사건이 아니 있어요. 웬일이야. 그래서 단독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기 이승만 후보의 포스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스러운 뭐라 한 써있는 표를 국부 이승만 박사에게 드립시다. 드립시다. 국부. 아직은 국회의원 후보 상태에 불과한데 불구하고 저 문구만 보자는 거의 되게 왕처럼 자기를 포지셔닝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이미 뭐 스스로가 자기를 국부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본인도 약간 자기가 본인을 가리킬 때 짐이라는 단어도 썼잖아요. 그 왕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쓰는 맞아요. 단어라면서요. 네. 뭐 이미 대통령 됐다고 생각했네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뽑힌 의회가 사실 우리 재헌 의회라 그러잖아요. 네. 재헌 의회라는 거는 이제 헌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은 7월 17일 제헌절 맞나요? 완전히 모르진 않네요. 네, 저희 이제 뭐 풍화도 읽게 됐습니다. 아유, 그 초등학생도 하는 거 같아요. 이걸로 박수가 되니까 되게 좋겠다. 너무 좋다. 헌법은 이제 한 나라의 그 설계도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 이 재헌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 자본주의, 그다음 시장,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사실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 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재헌헌법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재헌헌법은 공공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가 공공적으로 어떻게 공동체에 잘 작동할 수 있는가. 특히 국가나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그거를 국가가 소유할 수도 있고요. 공공이 소유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익 균정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에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가지면 사측뿐만 아니라 노측도 이거를 서로 나눠 갖는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노동 3권이라고 네. 해서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크게 3권으로 불리는데 그 네. 당시에는 하나가 좀 더 추가됐던 거네요.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의 자본주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성의 원리가 사실은 지금의 헌법보다 재헌헌법에는 굉장히 강하게 녹아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럼 노동자의 경영 참여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건데 그 당시 의회 구성이 약간 우파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받아들였다는 게 또 무리 없이 또 수용했다는 게 좀 의외거든요. 놀랍고요. 이게 어떤 뭐 기업을 사회적 소유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동자의 어떤 경영 참여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굉장히 사회주의 냄새 좀 나지 않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뭐를 하냐면 이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한국민주당 가장 우파죠. 네. 민주당의 강령을 학생들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어느 당의 어느 정치 세력의 강령이라고 생각하냐면 99%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익의 정당들도 정치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지향성이 강했다. 공공성의 부분이 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법학자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뭐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면은 한국 헌법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항상 하세요. 네네. 이제 시대적인 어떤 조류가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대에서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네. 그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탄압당했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민주국가의 국권을 가지게 된 거고 계급사회고 신분사회고 이런 거를 다 철폐를 하고 정말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그런 민주국가를 만들자. 모두가 평등하다. 이게 굉장히 방점이 찍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많이 녹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 근데 또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뭐 이런 사상적인 측면에서나 시대 정신의 측면에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뭐 이런 정치적인 여러 이해관계가 아니었다면은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와 우라고 나뉘어져 있지만 일치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치의 측면을 본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정권을 잡는가라는 거를 중심에 놓고 보면 사실 합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한반도가 참 어떻게 보면은 냉전의 숲소판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긴 했는데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정치인들이 협력하고 했으면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오스트리아도 분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4분할이 돼 있었죠. 미국하고 소련하고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에는 통일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미국하고 소련을 설득하고 우리는 중립국으로 남겠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역시 운도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한국에서 전쟁 나는 거 보고 우리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5년도에 통일을 이루는데 53년도에 스탈린이 죽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저쪽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았고 우리는 기회가 왔는데 놓쳤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 뭐 정부 수립과 헌법의 탄생이라는 진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보셨는데 출래 불사춘이라고 봄은 왔지만 봄의 형국은 아닙니다. 자, 다음 회에는 또 어떤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